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긴축의 시대,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드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누구는 오른다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떨어진다 말한다. 누구는 담아야 한다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팔아야 한다 말한다. 언제까지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할 것인가? 나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고 돈의 이동을 관찰해야 한다. 왜 내가 사면 떨어지나? 개인 투자자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는 박스권 장세다. 초인플레이션 압력, 중국 봉쇄 쇼크, 러시아 전쟁 장기화,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연일 끊이지 않는 악재가 되풀이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 또한 반등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전환해보자. 사실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내가 산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경제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눈을 감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쟁점은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느냐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경제가 완벽히 돌아간다고 보긴 힘들다. 그보다는 코로나19와 함께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운싱 백의 흐름에 우리는 놓여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랬듯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를 경험한 이후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1957년 창립한 세계 최대의 장난감 기업 토이저러스는 미국 735개 매장을 모두 폐쇄하며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886년 창립한 미국 최대이자 최초의 서점 기업 반스앤노블도 매각됐다. 세상은 디지털로 전환되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미래는 없다.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면 향후에는 석탄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대신 에너지 대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계속 부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풍력 발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히토류라든가 실리콘이라든가 망간, 마그네슘, 리튬 같은 비철 금속 소재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광물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을 경험한 자동차 강국들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자립화를 추진하기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예전에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했다가 노동력이 더 저렴한 나라를 찾아서 반도체 파운드리를 중국이나 대만 또는 우리나라로 옮겨 글로벌 분업 구조를 만들었다. 그런데 반도체가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보이는 데다 굳이 다른 나라로부터 조달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제조기업들의 최대 과제가 공급망 대란 문제인 만큼 각 기업은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스스로 조달하는 내재화하 전략을 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원유다. 세계 탑10 원유 생산국 중 러시아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러시아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다. 전체 원유 공급량 중에 러시아가 담당하던 약 14%의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처럼 곡창지대로 밀 생산국인데 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씨를 뿌릴 수가 없으니 장기적으로 곡물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원유는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접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원유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과 모든 공간도 원유에서 나왔다. 원유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이처럼 높게 형성되면 거의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쌀 가격이 오르면 김밥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있을까? 쌀뿐만 아니라 달걀이나 햄 등 김밥 재료값이 모두 오르는데 김밥 가격을 안 올릴 방법이 있을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 것 같아 걱정이지만 안 올리면 남는 게 없으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모든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라면, 빵,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전반적인 소비 품목의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의 시대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듯 소지품의 70%는 석유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오르고 이를 가공해 만드는 비료와 농약 등의 가격도 오르기 마련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 단가에서 비료와 농기계용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농업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우크라이나의 식료품 원자재 수출량은 세계 옥수수의 14%, 밀의 9%, 해바라기 유의 43%를 차지한다. 전쟁으로 상당수의 우크라이나 농경지가 훼손되었고 FAO는 기존의 28%에서만 재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 안에 해결될 과제가 아니다. 전쟁 중에 과연 씨를 뿌릴 수 있겠는가? 적어도 2023년 수확량에도 큰 지장을 줄 것이다. 글로벌 식량 안보 경쟁이 식료품 원자재 가격을 더욱 요동치게 할 것이다. 식료품 보호무역주의는 러시아 전쟁 이전부터 일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식량 안보 경쟁이 시작되어 세계 각국은 식량 재고를 축적하기 위한 움직임을 단행해왔다. 2021년 아르헨티나는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러시아는 소맥 수출 쿼터제와 수출세를 도입했다. 앞서 기술했듯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물가 안정을 우선해 팜유 수출을 금지했다. 세계적인 밀 생산국인 인도 역시 밀 수출을 금지했다. 말레이시아도 6월 들어 닭고기, 생닭, 너겟, 소시지까지 모든 닭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보호무역 조치는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를 불러올 것이다. 세계 경제는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놓였고 각국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식료품 물가 안정을 위해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막고 해외 수입을 추진하는 이른바 식량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단기적으로 식량 위기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인 한국은 식료품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비축량 관리가 필요하다.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의 식량 자원은 FAO의 권장률에 못 미친다. 정부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적정 비축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료용 곡물의 공공비축 도입이 필요하다. 육류 축산물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55.2%에 달한다. 사료 가격 폭등에 따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비축 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자원 안보력을 높여야 한다. 차질 없이 원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대해졌다. 주요 원자재 공급 국가들과 자원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K-방역이나 K-문화 컨텐츠 등을 활용해 교류의 장을 넓히고 원자재 공급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며 경제 전망을 하면 부동산 가격 전망이 틀리기가 더 어렵다.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는 변수가 금리이기 때문이다. 금리 외에 정책적인 변수 같은 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금리가 급락할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다.
재테크란 내 소득의 일부를 자산으로 바꾸는 것이다. 소득을 주식과 바꾸거나 집과 바꾸거나 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혹은 원유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잘하는 것일까? 앞으로 이 자산 가치가 어떻게 오를 것인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이 자산 중에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 것인지를 전망해 보는 것, 결국 금리의 향방을 읽고 향후 어떤 자산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될지를 판단해 나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나 통화 정책 등 경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그 변화에 투자해야 한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매일 여러 가지의 증권 정보를 접하다 보면 불안해진다. 그래서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장기 투자하는 것이고, 장기 투자하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게 경제 전망이다. 경제를 전망하지 않고 어떻게 재테크를 한단 말인가.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것이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2020년의 경제 여건과 지금의 경제 여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달라진 여건에는 달라진 대응이 필요하다. 2020년에 무언가에 투자해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때 투자했던 방식과 습관을 고스란히 가지고 2022년에 똑같이 투자했다가는 실패할 것이다. 달라진 여건에는 달라진 투자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금리를 그렇게까지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왜 그럴까? 지금의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뒷받침되니까 물가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려도 되지만 예상처럼 그렇게 안 돼서 미국 경제가 침체 경로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물가를 마음 놓고 올릴 수 없다.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하는 뒷받침이 되어야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물가 상승세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버리면 애써 만들어 놓은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 이를테면 태양광, 풍력 발전 등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발전에 필요한 비철금속 광물 소재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광물 수요를 보면 중장기적으로 리튬, 코발트, 니켈, 코퍼, 히토르 등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은 거스르려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특히 2022년 같은 경우 2024년까지는 중장기적으로도 기후변화 문제에 놓여 있을 것이고 그것은 식량 공급 부족을 만들 것이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2023년까지도 오를 것이다. 그러면 곡물이나 식료품 혹은 원자재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혹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시대로 계속 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축금리가 5%라면 주식 투자에서 5%를 벌었다고 해도 돈을 번 게 아니게 된다. 은행에 저축하면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을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벌 거면 굳이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주식에 투자하려면 적어도 10%는 벌어야 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투자하는 방식은 시대마다 다르다. 적어도 2023년까지는 주식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할 것이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듯 경제 충격이 지나간 자리에도 흔적이 남는다. 태풍의 흔적은 떨어진 나뭇잎이고 경제 충격의 흔적은 부채다. 코로나19 이후 엄청난 규모의 가계부채가 쌓였다. 2019년 말 대비 2021년 1분기 가계부채는 약 165조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가계 신용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이토록 큰 규모의 가계부채가 누적된 적이 없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기준.
네, 제가 준비한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